앞에서 할머니 다시 죽이는 꿈을 얘기를 했었는데 희생양인 할머니도 웃고 있었고 죽임 당하지도 않았고 바깥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이 꾸는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한 짓이 정말 웃긴 것에 웃긴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거를 뉘친다라고 표현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너무 싫어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미학적인 혐오감, 미학적인 수치와 나란히 윤리적인 수치의 감각이 환기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론에 따라서 살인을 했는데, 범행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이제 범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갖 이제 극악한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모욕감을 안겨줄 말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무슨 칼럼에서 본 표현으로는 너는 듣보잡이야. 네가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흔해 빠졌어. 구수법은 너무 흔해 빠진 거야. 되게 진부해. 오히려 이런 말이 상처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한테도 너는 너무나도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 보다도 너는 너무나도 웃긴 짓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게 더 큰 이제 상처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제 자기 반성에 해당하는 대목이고, 이제 두 번째 대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른바 분신들인데요. 도스옙스키식 그 원상과 분신 구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죄와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집, 악령은 스타브로긴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심원적인 그런 이제 방식으로 그 분신 테마가 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반 까라마조프의 다양한 분신들, 특히나 이제 스메르자코프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분열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해야 되나? 그 악마와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도 정말 굉장히 잘 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죄와벌은 조금 배아적인 형태랄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뽑아올 수 있는 게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적 측면에서의 분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루진, 레베자뜨니코프, 스비드리갈로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피리를 넣어줄까 말까, 이렇게 이제 포르피리는 약간 걸쳐 있어서 앞에 3명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제 루진하고 레베자뜨니코프는 희화된 측면이 되게 강하고, 루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속물로 묘사가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그 편지를 읽을 때부터 루진한테 인상이 안 좋았는데, 루진이 등장하자 아파트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하숙방을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너무 재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약혼자, 신랑감이죠. 신랑감으로서 자신을 이제 치장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을 썼음이 보이는 그런 식의 이제 차림새를 하고 루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말투면 뭐면 하나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가족이 동석했을 때 이제 루진이 나타나가지고, 가족이 동석한 가운데 이제 루진과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또 되게 노골적으로 루진에 대한 반감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루진은 루진대로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여기에 오기 전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딜갈로프를 이미 만났습니다. 이제 사부 처음에서 만났는데,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으면서 유산을 두냐 앞으로 좀 남긴 거예요. 그게 이제 3,000루블인가 막 이렇게 되는데 엄청 이제 큰 돈을 남긴 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루진이랑 다 만난 자리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흘리죠.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유산을 남겼다더라. 그랬더니 막 성호를 그으면서 그 뿔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아이고 정말 고맙기도 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누구한테나 필요하죠. 네, 다다익선이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극빈 상태니까 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루지는 자기가 되게 돈을 많이 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가 막 진척이 될수록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곧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점점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진도 좀 뻗쳐가지고 그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산 얘기가 나온 뒤로 좀 건방지게 구시는군요 라는 식의 말을, 워딩이 딱 이렇진 않지만, 딱 표현이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뿔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두냐 전부 다 엄청 이제
뻗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돈이 없는 이 처지를 소설에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은 의지가지 할 때 없는 처지, 비스포머시나야 그 처지를 비자시트나야 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그거를 루진이 이제 내 보이니까 이쪽에서도 화가 나고 듣고 있던 라스콜리니코프 물론 화가 나고 뭐 라즈미인도 있었나 근데 라즈미인도 이제 화가 나고 모두가 다 화가 나고 루진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루진이 아직까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루진은 왜 이렇게 두냐에게 집착하는 걸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장 강의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좀 이렇게 과제 삼아 루진에 대해서 누군가는 생각을 해와라 이렇게 내고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워낙에 좀 부수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루진이 두냐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봐도 딱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루진한테는 두냐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루진식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루진은 대표적인 그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힘들게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오늘날의 자신을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거는 뭐다?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세속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45이 되도록 이제 미혼인 상황인데 루진이 이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신부감인데 신부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돈이 없어야 된다. 돈이 없어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돈이 있는 나한테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얼굴도 못생기고 변변찮은 애가 고개를 숙이면 그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미모와 지성을 갖춰야 된다. 미모와 교양을. 근데 돈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냐의 그 미모와 교양, 지성이 루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런데 돈은 없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나한테 정말 꼬박 죽겠지.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었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따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보니까 좀 뭔가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마르파도 유산을 남겼고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 루진은 만회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진의 이른바 뽀들러스 비열함이 부각되는 게 언제냐면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마르멜라도프가 죽고 나서 추도식을 되게 크게 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장례식을 되게 크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소냐가 저기 누구야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여름이라서 시신을 집에 오래 둘 수도 없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빨리 이제 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례도 되게 이제 빨리 이렇게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엄마한테 받은 그 돈을 25루블인가 되는 그거를 까테리나한테 장례식 비용으로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써버리는 이놈이나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나 그렇게 받은 돈을 추도식에 쓰는 이 분이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나 정말 참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스옙스키는 원체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스비드리갈로프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고 스비드리갈로프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 스비드리갈로프도 돈을 지 맘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톨스토이 소설을 읽으시면은 진정한 부자는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저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에 돈 얘기는 너무나도 리얼리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100%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 그룹들은 이제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스비드리갈로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의 부자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 부자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그런 식으로 절대로 물 뿌리듯 그 소설에 나오는 표현대로 물 뿌리듯 그렇게 절대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이제 이렇게 추도식을 열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루진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유치하면서도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앞질러 와서 이게 소설로는 이제 2부 2권에 해당하는 거라 여러분 아직까지 아직 못 읽으셨을 수 있는데 약간 스포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루진이 시골에 살 때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젊은 청년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원자 이름이 뭐냐면 레베자뜨니코프예요.
지금 현재 사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사상에 경도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렇게 두는 차원에서 그게 이제 자기의 업무를 보는데도 필요하니까 계속 후원을 해왔고,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레베자뜨니코프 집에 같이 묵게 됩니다. 근데 레베자뜨니코프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허당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머리는 루진이 레베자뜨니코프보다는 좀 좋아요. 사람도 조금 더 멀쩡하고, 그러니까 도스옙스키 소설 속에 나와서 요 모양 요 꼴로 그려졌지, 만약에 저기 어디 제인 오스틴이나 뭐 이런 영국 소설 속에 들어갔으면 루진이 되게 말쑥한 그런 이미지에, 조금 나이는 들었지만 그런 괜찮은 어떤 신사, 진짜 젠틀맨 그런 이제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죠. 영화상에서는 이제 뭐 콜린 퍼스나 휴 그랜트 이런 사람들 젊어서 연기하는 그런 역할이었겠죠.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소설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이제 찌질하고 속물이고 이제에만 능하고 막 이렇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레베자뜨니코프랑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세요. 일종의 이제 현금 세탁 같은 걸 하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상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베자뜨니코프가 소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진이 당신이 소냐랑 그렇게 친하면, 소피아 세메노브나랑 그렇게 친하면 가서 좀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바빠가지고 당신 아버지 추도식에는 못 가겠습니다. 대신에 이걸로 조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10루블을 줘요. 그러고서 몰래 테이블에 있던 100루블짜리를 찝어가지고 소냐 호주머니에 넣어줘요. 치마 호주머니 원피스에. 근데 그거를 레베자뜨니코프가 봐요. 물론 이제 요 장면에서는 요게 부각되지 않아요. 설명 안 해주고, 다만 레베자뜨니코프가 아니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막 너무 놀랍다 그랬더니, 루지는 레베자뜨니코프한테 자기가 요런 짓을 한 걸 들켰다는 걸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뭔 소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넘어가고, 추도식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기도 막 소설로 다시 읽으니까 할 말이 정말 많던데, 그 말씀드렸듯이 까제리나 이바노브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돈을 여기다가 다 써버리다니. 이것도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밥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의 장례식과 추도식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을 이것저것 차리고 없는 형편에 사람을 여기저기 불렀는데 제대로 된 놈이 한 명도 없는 것이야. 전부 어중이 떠중이 막 홈리스 막 노숙자 이런 느낌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받쳐 있는데, 그나마 하나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라스콜리니코프 하나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인하고도 잠시 화해 무드로 있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언제 불 붙어갖고 이제 스캔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진짜 그 도스옙스키식 이제 스캔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사달이 나거든요. 딱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루진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또 이 까츠리나 이바노브나는 자기 망상에 젖어가지고 뾰뚜루 삐뚤어비치 이러면서 당신이라도 나를 좀 저기 좀 변호해주세요. 이 여주인 앞에 지금 막 싸울 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루진이 굉장히 매몰차게 나는 당신도 모르고 당신 아버지도 모르고 지금 문제는 이러면서 소냐가 왔다 간 다음에 돈 100루블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츠리나 막 탱천해가지고 당신 지금 우리 소냐를 의심하는 거냐. 소냐가 얘가 물건을 훔칠래라고 생각하냐 돈을. 얘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당신한테 벗어줄래, 옷까지도 벗어줄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뒤져보라고 이러면서 직접 까제리나가 소냐 막 이렇게 옷을 훑었는데 호주머니에서 100루블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까제리나는 진짜 안 믿어요. 소냐 난 네가 누명 썼다는 거 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막 루지는 기고만장하고 완전 웅성웅성 그 도스옙스키식 스캔들 막 소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레베자뜨니코프가 갑자기 영웅적으로 나서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짜 비열한 놈 등등등등, 나는 당신이 아까 그거 한 거 다 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면서 이제 레베자뜨니코프가 단 한 가지 내가 의문스러운 거는 당신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느냐 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있을 때 제가 루진을 모욕했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 자리에서 이제 루진은 소피아 세메노브나도 모욕했었는데, 즉 소냐도 그녀의 명예가 실추되면은 결국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이제 그게 증명되는 거니까 등등등등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스캔들이 일단락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루진의 뻔뻔스러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도 치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각됐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못 틀 텐데, 거의 진짜 정치인들 발뺌하듯이 좀 됐어요 나갑시다 좀 이러고 이제 톡 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